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요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케어팜이 농업 쪽에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지만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농업뿐만이 아니고 농업을 활용해서 다른 일을 하는 좋은 예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길 제가 희망을 합니다. 네. 오늘 한 7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질문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농업 쪽에 계시니까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케어팜 이게 무엇인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유럽에서는 이 케어파밍, 소셜파밍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케어파밍의 모습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한국에서의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에 대한 간략히 뭐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농업 쪽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사회과학,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사실 보건 관련된 전공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업의 생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농업을 활용해서 인간의 삶, 인간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케어팜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케어앤팜 연구소 다운이라는 조직을 지금 지난달 이번 달에 만들었지만 원래 네덜란드에서 이제 바흐닝은 케어팜 연구소라는 저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간단하게만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이나 기관들 방문을 하고 사실 이 논문을 발표한 거는 한국에 있는 당시에는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여서 치유농업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던 짧은 그런 논문이 있고 여기저기 발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언론 기고나 인터뷰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네덜란드 케어팜 중에 한 11곳 정도를 뽑아서 책을 냈어요. 이거는 지금 지난달에 새로 나온 책이라 혹시 더 깊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케어팜 이게 무엇인지 아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농업은 다 뭔지 아시잖아요. 농업, 뭐 농장의 환경 뭐 등등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케어라는 게 무슨 헬스케어, 뭐 건강식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복지나 돌봄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농업과 결합시켜서 할 때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이제 이런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가 이제 팜이 농장이잖아요. 그래서 케어팜이라고 부른다. 일단은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잠시만 위에 글자가 조금 더 상세하게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농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제 어떤 자원이든 활용을 해서 그게 인간의 건강, 삶의 질, 웰빙에 도움이 되게 한다. 이 얘기인데 그럼 농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무엇이냐?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생산하는 거, 농작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예로 가지고 온 건 지금 네덜란드 케어팜의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치즈도 농장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가 네덜란드의 경우는 많기 때문에 치즈 만드는 작업, 치즈를 판매하는 작업 이것도 농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은 저것도 이제 케어팜의 사진인데 되게 예쁘죠. 농장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어디 별장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름다운 녹색의 환경과 넓은 공간 이런 것도 당연히 농장의 환경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은 동물, 뭐 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동물이라는 게 사실 사람과 굉장히 교감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작업실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농장하고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케어팜에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저런 작업실을 갖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이 보통
뭐 이렇게 농작업, 생산작업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처럼 저기서 그 뭐 본인이 필요한 거, 장식품, 뭐 선물로 줄 거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작업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리를 활용해서 네덜란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고, 보통 치유농업이다 사회적 농업이다 하면 일단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돌봄, 교육, 뭐 일자리, 재활 등등등 해서 저런 원리를 활용을 하면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이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건 대표적인 거지만 뭐 예를 들면은 즐거움을 주는 활동, 뭐 교육도 있죠. 교육도 일반적인 교육, 뭐 특수교육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데, 네덜란드가 다른 나라보다도 케어팜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원리를 네덜란드는 제도적으로 복지제도와 결합을 시켰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사실 이런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복지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그런 게 조금 쉽지 않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지와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사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이 3년째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농가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해외 연수를 가시는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뭐 가능한 벨기에 이렇게도 가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네덜란드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발달된 나라로 꼽히기 때문에 가시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랑 딱 성격이 대비가 되는데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농업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가져올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 케어팜, 뭐 사회적 농장, 뭐 치유 농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성격은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두 나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돌봄, 건강, 노동, 고용, 제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4가지 활동이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돌봄이나 건강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4가지 다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노동이나 고용의 특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네덜란드는 지금 복지제도랑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복지의 대상은 보통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꼭 무슨 병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신건강도 포함이 되고 뭐 일시적인 건강이 안 좋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 안 좋은 사람을 케어팜에서 돌보다 보니까 돌봄 건강의 측면이 좀 더 강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나라의 복지제도가 전혀 사실 개입되진 않아요. 여기는 각 지역에서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이 복지 제도가 농촌의 경우는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복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농촌은 좀 장애인이나 소외받은 분들이 충분히 어떤 도움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하고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활동이 강합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급하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유농업이란 말도 있고 사회적 농업이란 말도 있고 두 개가 혼용돼서 쓰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먼저 사실 이런 활동이 먼저 일어난 게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그린 케어 파밍, 뭐 케어 파밍, 여기 보시면 소셜 파밍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과거에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라마다 부르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바가 있어요. 다만 최근에서는 이제 뭐 아까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마다 굉장히 좀 결과적으로 다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현재는 이제 좀 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를 해요. 치유 농업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리고 있는 사회적 농업과 치유 농업의 정의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농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게 정의예요. 근데 치유 농업은 딱 대비되는 점이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고 일반인들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니면 휴식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쭉 해오고 있고요. 치유농업의 경우는 지금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시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치유농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지금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도 생기고 좀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치유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게 더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법 통과 이후로. 한국은 제가 마지막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네덜란드를 지금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덜란드 케어팜은 복지랑 연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복지의 대상은 누구냐? 누가 케어팜에 오느냐? 일단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데, 주요 예시로 제가 써놓은 거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 복합적인 정신장애, 자폐랑 비슷한 IQ가 좀 낮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관심 많으신 게 노인들이거든요. 특히 치매 환자들,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이제 예를 들면 꼭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제 만성 질환인 경우 집에서 간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부터 노인까지 그런 어떤 연령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농장을 방문해 보면은 사실 어린이, 청소년, 젊은 사람들 한 20대 중반까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노인 대상 케어팜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만 보시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 연령에 다 도움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 쪽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네덜란드 케어팜의 법률적인 성격, 제도적인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농장의 환경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농장이지만 실제로는 케어 제공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복지시설도 있고 주간보호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케어팜이 법적으로는 그런 성격의 기관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서 지켜야 하는 법을 지켜야 하고요. 법이라고 하면은 건물의 안전규정, 위생규정, 그다음에 그 직원에 대한 부분,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케어 기관에 준해서 지키고 있고, 농업 자원은 제가 케어의 도구라고 써놨는데,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도구라는 말을 조금 불쾌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이렇게 하대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농업은 당연히 이제 먹거리 생산이 주요 기능입니다. 농업에서 나오는. 제가 말이 조금 이상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 케어팜은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교육농장, 체험농장 이런 것처럼 농업의 환경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어떤 작업이나 농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케어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한 자원, 도구 이렇게 활용이 된다 해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케어팜들이 다 어떤 생산을 위한 농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농장은 생산 부문도 굉장히 크고 케어 부문도 같이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생산 부문은 생산대로 좀 어떤 별도의 비즈니스로 가져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일반인 직원들이 따로 있고, 회계 같은 것도 분리해서 하는 편이고, 아예 예를 들면 부부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남편은 생산을 하고 부인은 케어를 담당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별개의 어떤 비즈니스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덜란드 케어팜에서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농장이라는 환경이 제공하는 어떠한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여기 사진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그냥 농장 안에 건물에서 노인분이 지금 뭐 나무로 그냥 소일거리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꼭 농업 어떤 생산이 아니어도 다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사진을 몇 장 또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기본 원칙. 그러니까 보통 케어팜을 실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세요. 왜냐면은 어디 이제 당연히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조금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측면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케어팜이 그 어떤 고유의 가치를 잘 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짜여진 뭐 프로그램보다는 자유롭고 뭐 유연하게 개개인에게 맞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어떤 조금씩 능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 쪽에서 일을 하고 작물이나 만들기를 좋아하면 그쪽에서 하고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농장이라는 공간은 아침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오후에 할 일이 있고 계절별로도 봄에는 이런 거 하고 겨울에는 이런 거 하고가 있잖아요. 특별한 거를 생각하시기보다 계절에 따라서 농장에서 평소 하셔야 되는 일, 그거를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 뿌듯함, 내가 진짜 쓸모 있는 일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발전이 있는 거고 케어팜이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케어팜의 가치가 구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지금 작물을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저 까만 옷 입은 분은 농장의 직원이고 저분이 팀장이 돼서 지금 남자분 세 분이 이제 자폐증, 뭐 노인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이 다 같이 작물을 지금 수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활동 중에 하나고 보시면은 동물을 산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도 먹이를 줄 수도 있고 뭐 그냥 정말 쓰다듬거나 구경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거는 라마인데 조금 흔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농장에 오면은 저런 동물이 있고 이 아이의 경우는 지금 평일 낮인데 농장을 왔어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도 가기 어려운 조금 심한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 대신 케어팜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와서 동물 산책을 시키거나 먹이를 주거나 하면서 이제 점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갑자기 좀 다른 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 농장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작업실, 아틀리에라고 부르는 곳인데 사람들이 꼭 이제 농작업, 어떤 농장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장의 경우는 좀 다양한 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다 해보라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슨 점토로 만들고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것도 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은 농장으로 나가고 1번은 여기 와서 만들기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로 할 수 있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는 이렇게 만든 게 너무 좀 예쁘고 버리기 아깝다 보니까 원래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를 전시를 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사간다고 해요. 재료비 정도만 받고 판매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공 작업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하고 남성분들이 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 곤충 호텔이라고 하거든요. 농장마다 많이 아시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뭐 농장에 놓고 이웃한테 선물도 하고 굉장히 기분 좋다고 하죠. 손자한테 선물 주고 뭐 저기 뭐랄까 본인이 난 늙었지만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이분도 굉장히 좀 장애가 있는 분인데 저런 금속 기계 다루는 것도 하세요. 그러니까
케어팜이라고 해서 뭐 모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농작업만 하거나 안전한 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애가 있는 분이 저런 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규정을 지켜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통 저런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근처에 못 가게 해야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시는 다른 직원이 감독하면서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가끔 보면은 저 노동 착취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지금 계란 생산되는 농장에서 이제 포장하고 닦아서 계란을 선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노동의 단위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일종의 트레이닝을 받는 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본인이 좀 능력을 키우고 예를 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뭐 상황이 된다면, 그 젊은 분들의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편입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과거에는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런 걸 한다고 무슨 월급을 주거나 이제 그렇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인 직원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노동력의 효율성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 직원의 인건비가 오히려 더 나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숫자적인 걸로만 따진다면 이런 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꼭 이제 채용되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숲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그냥 이렇게 목재, 불 때울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많아서 케어팜에서도 저런 나무 자르는 것도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거를 같이 뭐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혹은 뭐 이걸 정리하는 작업, 나무 이 통나무를 세워보는 작업, 다 이제 뭐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사실 제가 보여드린 농장들과 위치가 좀 지역이 다른 농장인데요. 굉장히 좀 황량한 지역인데 농장 자체는 조경이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다 안 보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이제 이 농장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거 비교할 때 네덜란드는 돌봄이나 이제 그런 교육이 아니라 돌봄, 건강 그런 성격이 강하고 뭐 노동이나 고용은 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가끔씩 한국에서 이제 케어팜 어떤 연수 가거나 조금 관심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 네덜란드는 예를 들면 뭐 취업이나 진짜 뭐 직업 교육 그런 거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를 보여주려고 제가 이 농장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농장을 세우신 분이 이제 원래는 조경 관련해서 학교 교사였고 조경 회사도 운영을 하다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여기 네덜란드도 케어팜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최근이라기보다 꾸준히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분은 이 농장을 찾아오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농장에서 조경과 관련된 어떤 기술 교육을 좀 받고 자격증도 딸 수 있게 해놨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잔디 이렇게 다듬는 기계거든요. 저거를 다루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농장에 오는 장애 청년들은 이제 저거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농장에서 그냥 바로 자격증도 딸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농장 자체는 꾸며놓은 게 그냥 정말 이렇게 예쁘게 해 보이려고 농장 주인이 막 처음에 꾸며놓은 게 아니고 일종의 연습장,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직접 해볼 수 있게끔 알아서 꾸미게 하는 거예요, 이 농장의 조경을.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포도밭도 있고 호수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정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되게 예쁜데, 이 농장의 핵심은 그래서 꼭 어떤 돌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업 교육이나 어떤 취업을 위한 그런 활동도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많이 보시는 모습인데 다 케어팜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사진처럼 일종의 저렇게 하우스를 간단히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젖소 농장이 네덜란드가 이제 워낙 젖소들이 많다 보니까 젖소 농장의 케어팜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요. 농장 따라 다 다른 게, 어떤 농장들은 젖소 농장이 있어도 이 젖소 파트는 직원들이 다 그냥 알아서 하고, 케어로 오시는 분들은 아예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농장은 케어로 오시는 분이 이제 예를 들면 우유를 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럼 그분은 하루에 2번씩 가서 뭐 우유를 짜고, 혹은 그걸 가지고 치즈를 직접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소를 이렇게 풀밭으로 모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치즈 만드는 거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거는 항상 뭘로 말씀드리냐면은, 치즈 만드는 게 사실 어려운 것 같잖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잘 모르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네덜란드의 유명한 구다 치즈죠, 저게. 저거가 생각보다 딱 정해진 대로만 하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폐가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치즈 만들기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딱 정해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만 하면은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되게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나 존재하고, 그럴 때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제 그거에 잘 대처하고 그러기가 힘든데, 그냥 이렇게 치즈를 만드는 거는 그런 돌발 상황도 없고, 이분들이 정해진 대로만 하면은 결과물이 완성이 되고, 그걸로 내가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케어팜에서 치즈 만들기를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만든 치즈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장에서.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사실 제가 뒤에 또 판매장 사진이 있는데, 그냥 일반 뭐 농장의 직원들이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게 케어로 오시는 분들이 판매장에 가서 직접 그 손님을 상대하고 뭐 계산도 하고 카드도 긁고 이제 그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회성 교육이고, 이게 과거에 이제 못했던 일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콩을 다듬는 거거든요. 여기서 직접 따온 콩인데,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텃밭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생산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전혀 그 생산물을 어디 판매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직접 요리해서 먹는 데 쓴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뭐 노인분하고 젊은 분 섞여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 농장에서 수확한 그런 식재료를 직접 다듬고 그 다음날 이걸 직접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간을 소중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내가 먹을 거 내가 지금 다듬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끔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농장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한 거를 또 먹게 하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거를 뭐 따로 사람을 써서 요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토끼장입니다. 예, 토끼가 안 보이네요. 예, 이제 이분은 노인분이신데 아침마다 여기 토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토끼장을 돌면서 먹이를 주고 오른쪽에 이제 배변판 청소하고 이걸 하시는데, 사실 이제 노인분들이 가는 케어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있는 곳보다 조금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어려운 분들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실내에 그냥 소파 같은 데 앉아 계시고 차 마시고 신문 보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이 문제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농장을 그냥 산책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알아서 먹이도 챙겨주고 뭐도 하고 마당도 쓸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기는 농장에서 이제 겨울철에 다른 바깥 작업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실내에서 비료 포장하는 거를 지금 여기 케어로 오신 분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비료를 저렇게 막대기에 매달아서 설명서, 어떻게 이거를 키우는지 설명서랑 이렇게 묶어갖고 이웃 농장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이 케어팜의 주방, 왼쪽이 주방이고 오른쪽이 식사 공간인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케어팜은 요양시설, 복지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그런 시설에서 보시는 거랑 다르죠. 왜 시설 가시면은 큰 주방이 있고 이렇게 급식 시설 같이 있어서 배식 받아서 많이 먹잖아요. 병원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런데 케어팜들은 정말 다 가정집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이웃집에 가서 식사 대접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다 가정집 주방처럼 해놓고 요리하는 것도 그냥 집에서 요리하는 그런 방식대로 하고 있고, 오른쪽은 사실 이제 식당이 이 농장이 큰 편이에요. 여기는 비교적 대규모 농장이기 때문에 크지만 어떤 곳에 가면은 그냥 테이블 하나만 딱 있어서 우리 집에서 가족들끼리 밥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집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오히려 왜냐면 몸이 안 좋고 그런 분들이 어디 시설에 가고 그러면 사실은 불안해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가정집에 가면은 우리 옆집에 놀러 간 것 같은 기분으로 마음 안정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사진은 농장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일종의 직거래 장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조그맣죠 규모가. 그런데도 뭐 이웃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케어팜이다 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진 데서도 농장의 철학에 이제 같이 동의를 해서 일부러 와서 사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손님이 오면은 이제 본인의 딴 일을 하다 손님이 오면 그날의 담당자가 이 농장 같은 경우는 딱 맞이하러 나가요. 그래서 뭐 응대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인 전용 농장인데 그림 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이게 바로 한국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뭐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꼭 이 개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농장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그림 그리기 시간, 노래 부르기 시간, 뭐 다 같이 뭐 춤추는 시간, 이런 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뭐 하면 안 되거나 한 건 아닌데, 다만 저런 게 위주는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은 농장은 사실은 이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는 농장의 일종의 차량인데, 이제 사실 농장이라는 거는 뭐 도시 중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택시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택시가 저런 장애인 휠체어 같은 걸 휠체어 탈 수 있는 택시를 아침에 또 오후에 이렇게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제 다시 데려다 주듯이, 저거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타고 오는 것 같았고요. 오른쪽처럼 이제 농장의 로고를 크게 넣어서 지역에서 홍보도 되게끔 뭐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식사하고 차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은 왜 날씨 좋으면은 밖에 일광욕도 좋아하고 밥도 밖에서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케어팜 같은 곳도 당연히 야외를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은, 날씨가 나쁘지만 않으면 무조건 저렇게 좀 야외에서 많이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 차 마시는 시간인데 저렇게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분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거 할래라고 안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한 30분 정도 뭐 수다도 떨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하던 일 하러 가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예를 들어서 서빙을 한다고 해도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건데, 이 노인분 중에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분이 직접 다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꼭 이렇게 직원이 돌봐주는 느낌이 아니고, 노인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누가 자꾸 날 돌봐주면 내가 더 노인이 된 것 같고 더 아픈 느낌이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설거지 이런 것도 다 이분들이 하십니다. 보면은 이거는 말을 활용한, 이제 네덜란드에서 많이 하는 게 코칭이나 테라피, 그러니까 동물을 활용한 거를 많이 또 농장에서도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자폐증에 이제 말이 좋다라고 해서 이거는 케어팜의 경우는 정말 말이 굉장히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지만
왜냐면은 케어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잡혀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굉장히 자폐증이 있을 때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말을 저렇게 활용해서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 이제 뭐 테라피스트가 와서 세계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을 돌보고 말한테 먹이를 주고 같이 이제 산책을 그러니까 같이 걸어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이제 그 정도만으로도 자폐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케어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동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물을 그냥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뭐 개나 고양이는 굉장히 흔하죠, 농장에서. 그리고 닭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제가 가본 케어팜 중에 닭을 어떤 그걸 뭐라고 해서 닭 케이지라고 하나요? 닭을 가둬놓고 키우는 곳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이제 자유롭게 정말 농장 안에 막 개가 쫓아다녀도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있을 정도로 닭들을 풀어놓고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곳 중에 닭이 제일 많은 케어팜이 9,000마리 그 닭을 키우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약간의 몰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닭들이 바깥에도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는 게 케어팜의 가치와도 조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돼지도 큰 돼지도 있지만 미니 돼지라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돼지고기를 위한 돼지 말고 사람들,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돼지 갖다 놓은 것도 많고요. 뭐 토끼나 이런 오리같이 작은 동물도 쉽게 갖다 놓을 수 있고, 염소는 염소 생각 어떻게 보면 잘 안 하실 수 있는데, 염소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딱 적당해서 이렇게 안을 수도 있고, 큰 동물, 소나 어떤 큰 돼지 같은 동물보다는 훨씬 사람 친화적이어서 이것도 케어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파카죠. 알파카도 이렇게 귀엽고 털도 꼭 이제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 털을 깎아서 판매를 하시기도 해요. 이 농장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알파카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당나귀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가보면, 농장을 가보면은 당나귀들은 항상 제가 가면은 다가와요. 한 번도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경우 못 봤는데 꼭 강아지처럼 이렇게 사람을 많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케어팜에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곳도 많고요. 양은 뭐 워낙 많이 꼭 케어팜이 아니어도 많이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동물이긴 한데 꼭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양은 이렇게 사람을 따르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농장도 있다. 이 농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곳하고는 좀 다른 곳인데, 대부분의 네덜란드 케어팜들은 그러니까 거의 다 데이케어, 그러니까 주간보호 같은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은 오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가 되면 집으로 가는 형식인데, 여기는 거주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건물이 사람들이 이제 살고 계신 곳인데, 여기는 중증 치매 환자 전용 케어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원래는 케어팜이 주간 보호를 위해서 계속 그 시스템이 개선되어 오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요즘에 점점 조금씩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렇게 거주형 케어팜이고, 거주형 케어팜은 거의 다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양시설, 뭐 치매 환자들이 가시는 병원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덜란드도 환자들 묶어놓고 침대나 의자에 묶어놓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계시다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사실 이거는 본인도 원하는 게 아니겠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장의 경우는 창업을 하신 경우인데, 농장주가 이제 가족분들이 치매로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보고, 아, 내가 좀 정말 인간 존중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케어팜의 형식일 때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농장의 모습으로 여기 사실 동물도 굉장히 많고, 뭐 텃밭도 있고 조그만 하우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곳인데 이런 건물들이 치매 환자들이 살고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주형, 특히 치매 환자를 위한 케어팜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지금까지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 원리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급적 이거에 맞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원칙을 머리에 가지고 활동을 구성을 하시면 된다. 꼭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다 같이 뭘 이렇게 앉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케어팜의 기본 가치가 구현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존의 연구 논문 같은 거에 보면은 보통 그래도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실 때 제가 그냥 기본적인 시간표를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아침에 농장에 도착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티타임 이거는 네덜란드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지 뭐 농장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항상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티타임을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타임을 갖고 점심때는 또 다 같이 요리해서 점심을 해먹고 또 일을 하다가 티타임을 갖고 오후가 되면 다 집에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 기존의 네덜란드 케어팜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케어팜을 이용하신 분들이 왜 여기가 좋았나, 왜 다른 복지시설보다 좋았냐라고 물어볼 때 나왔던 키워드들을 가지고 온 건데 사실 뭐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자존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케어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장에 오시기 전에 혼자서는 옷도 못 입고 밥도 전혀 못 차려 먹고 아무것도 못 하던 그런 중증 장애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장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기 토끼한테 가서 먹이 한번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농장 안에 돌아다니면서 꽃 구경하고 뭐 밭에서 뭘 구경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뭐 동물한테 매일매일 물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목공예 실에 가서 정말 또 뭔가 간단한 걸 만들어 본다든지 이러면서 과거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된다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냥 들으면 이제 좋은 얘기긴 하지만 사실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하면은 조금 더 와닿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성도 이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대부분 집에만 이렇게 갇혀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 가더라도 어떤 뭐 보호의 대상이지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노출하진 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특히 장애인이 아닌 일반 사회 속에서 어울리는 기술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회성도 같이 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넘어가서 또 앞에 거랑 조금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제3자의 관점에서 케어팜이 그럼 다른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왜 좋은가 했을 때 이건 나온 거고요. 넓고 트인 공간은 농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보통 이제 계속 예로 제가 비교하는 게 시설이잖아요. 복지시설 같은 곳인데 그런데 가면은 보통 건물 안에 갇혀 있고 기껏 해봤자 작은 마당, 정원 이제 이 정도가 있을 뿐인데 농장에 가면은 네덜란드의 경우는 특히 굉장히 넓은 잔디밭, 아니면 작물을 키우는 밭, 아니면 숲 이런 게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뭐 마음껏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답답한 게 트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곳을 매일 간다면 일반인들도 훨씬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용한 곳, 도시의 찻소리 이런 시끄러운 거 없이 아주 조용한 데서 새소리만 들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동식물 이런 것도 일단 넘어갔고 지금 유용한 할 일이라는 것도 간과하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무슨
다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다 같이 뭐 인형 만들기를 한다던가 뭐 그림 그리기도 사실은 꼭 유용한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소모적인 일을 하는 거랑 비교를 한다면 농장에서는 내가 직접 계란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닭이 있는 데 가서 계란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줄 수 있고 내가 만든 어떤 공예품을 친구한테 선물로 줄 수 있고 이렇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유용한 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구자들이 나중에 관찰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왔어요. 그래서 농장은 유용한 할 일을 제공을 해준다. 이런 게 좋은 점으로 나왔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황인데요. 네덜란드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1250여 개의 케어팜이 있고 연간 이용자 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복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상 중에 케어팜이 나랑 맞는다 이런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당연히 많지 않지만 이 인구수가 연간으로 보면은 거의 항상 매년 같은 숫자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 스포츠부 지급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돌보는 대가로 지급이 되는 돌봄 비용인 거죠. 복지 예산, 건강보험 예산이에요. 그게 이제 1년에 저만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농장 수로 나눠보면 농장당 평균 연매출은 왼쪽에 보시는 20만 유로, 뭐 2억 6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네덜란드 농장은 정말 특징이 다 소규모 가족농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운영을 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이 있어서 그거를 예를 들면은 생산을 했을 때는 별로 먹고 살기 쉬울 만큼의 생산물이 안 나오니까 전환을 한 경우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농사 짓기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라서 물려받은 땅은 있는데 농지로 계속 둬야만 하고 딴 걸 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러다가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다 소규모 가족농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케어팜이기 때문에 케어 부문은 당연히 다 운영이 돼요. 그런데 생산에 우리 농장의 총 그 어떤 수입이 어디서 발생이 되는가를 보면은 케어에서 발생되는 수입도 있지만 농업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 농장도 있겠죠. 농업 생산을 하는 농장은. 그런데 어떤 농장들은 생산으로 얻는 수입이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그게 요즘 좀 늘어난 트렌드인데 이제 복지시설, 뭐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뭐 간호사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시설보다는 케어팜이 훨씬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사고 농장처럼 꾸몄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식품을 생산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텃밭도 있고 동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100% 이제 수입은 케어 쪽 보건복지 예산에서 받으면서 케어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플러스 알파는 이제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힘든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농장들이 예를 들면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농장 안에서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뭐 농산물을 판매한다던가 또 뭐 펜션 같은 걸 운영하고 다양한 것들을 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은 보통 저렇게 다양한 비율로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 농업의 경우는 사실은 농업 생산이 필수거든요. 농업 생산이 위주가 되는 좀 농장이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농업 생산은 자기 마음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저거는 일단 다른 건 넘겨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거랑 거의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농장은 거주형보다는 대부분 주간 보호형이다.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뭐 자부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가는 건 아닌데 이거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법들이 케어팜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보건복지 관련된 법들이에요. 그래서
위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장기 요양보험 다 내고 계시잖아요. 4개끔 되어 있잖아요. 네덜란드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장기 요양보험을 젊었을 때부터 일정 부분 다들 내고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치매 환자라든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은 이런 그 혜택으로 케어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케어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필요한 도움을 그 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케어팜이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면, 그런 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이제 저 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게 그 밑에 있는 소셜케어법이라는 게 이제 2015년에 조금 법이 많이 개정된 이후에 가장 권장하는 거고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이제 소셜케어 데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뭐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내가 요즘 다리가 부러졌는데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계단 오르내리는 거 힘들다. 정말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동네 지자체 복지과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케어팜을 이용을 해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도 케어팜에 갑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 또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개인 부담은 직접적 부담이 없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국가의 예산으로 이용을 해요. 그런데 다만 부자들도 있을 거고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나라의 복지 예산으로만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돈은 안 내고 이용을 하지만 나중에 그런 재산 같은 걸로 다 판정을 다시 해서 토해내기도 합니다. 세금의 형식으로요. 하지만 당장 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법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보통 상담 부서에 가장 많이 가세요. 도움이 필요하면은 상담을 받고 중요한 거는 그냥 담당 공무원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건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건 전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기관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 보건소에 있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때 병원을 가세요. 혹은 뭐 집에 어떤 가사일을 도울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케어팜에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케어팜 이용으로 처방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방을 받으신 분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이거를 뭐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케어팜마다 다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해요. 홈페이지도 있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다 하다 보니 정보를 찾아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농장주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청구서를 작성을 해요. 뭐 한 달치를 모아서 작성을 하던 해서 그 사람을 해당 지자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긍정적 효과, 이건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본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집안에 치매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케어팜이 있음으로 해서 내 가족을 뭐 예를 들면 묶어놓는 어떤 치매 전문 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차라리 케어팜에 보내면 훨씬 마음도 편하겠죠. 그리고 가족이 거기 가 있는 동안 나는 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케어팜을 이용하는 분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그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게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이 최대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시설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네덜란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케어팜이 딱 그런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좋은 장치,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아프다 했을 때 무조건 뭐 요양원 들어가고 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훨씬 많이 거주시설에는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 측면에서 봐도 당연히 자기 집에 있는 게 좋지 어디 병원 가서 맨날 그냥 급식판에 밥 받아 먹고 건물에만 갇혀 있고 하다가는 오히려 안 아픈 사람도 아프게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케어팜이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농업계와 보건복지 양쪽의 긍정적 영향이라고 한 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처음 네덜란드에서 케어팜이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게 이제 20년도 더 됐어요. 21년 전 1999년에 국가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농업부에서 보기에 케어팜이 이제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농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해서 그것만으로 쭉 유지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뭐 다 그러면 농지를 갈아엎어서 건물을 지어라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다른 어떤 우리나라에서 6차 산업이나 다기능적 농업 얘기할 때 말하듯이 여기서도 그거 중에 하나로 이제 케어팜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가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농업부에서 거기서 지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그러면서 점점점 케어팜이 이제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자리를 잡고, 특히 보건복지 제도랑 연계가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현재는 농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농업부죠. 정부에서는 농업 쪽에서는 관심이 좀 없다라고 합니다. 굳이 농업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뭐 할 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하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참조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것도 역시 그 연구하신 분의 논문에 나오는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왜 성공했을까, 그거에 대한 결과인데요. 일단은 독립적 전담 조직이 초반에 생겼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에 이런 전담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법적 지원이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그게 굉장히 주요했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시는 농업인들도 뭐 어떤 지원금에 기댄다거나 그냥 하란 대로 한다라기보다 굉장히 기업가적인 어떤 마인드로 새로 개척을 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주장을 하고 활동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런 것도 주요 요소였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사실은 케어 품질이 정말 철저하게 정교하게 관리가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농업하시는 분이 갑자기 내 농장에 장애인이나 뭐 노인들을 오시게 해서 내가 이분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면은 어느 누가 그거를 신뢰를 하고 보내겠어요, 우리 가족을. 좀,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케어팜이 발달을 할 때 이런 어떤 자격,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전문적인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긴 얘기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품질 관리가 되게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품질 인증 라벨이라는 것도 현재 존재를 하고, 다만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품질 인증 그 마크를 받은 농장은 좀 더 이런 케어 품질의 측면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일반 그 찾는 분들이 신뢰를 하고 갈 수 있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아서 또 궁금하신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제가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치유농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을 다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덜란드 사례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용 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야말로 농업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냥 사람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좋게 만들려는 거 그냥 다 여기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월에 제정된 치유농업법이 다른 이거는 사실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 이제 치유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의사가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 내용인데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생길 건데 국가 자격증은 1급, 2급 이렇게 있잖아요. 2급 따서 어느 정도 또 자격이 되면 1급을 따고 그래서 이게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내용은 이제 아직 뭐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복지 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농가 경영, 뭐 이제 농장 안에서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 그런 쪽이 좀 더 위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은 그러면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이 어느 순간부터 각각 주무부처가 이렇게 달라지고 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덜란드의 케어팜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꼭 이게 사회적 농업이다 아니면 치유 농업이다 이렇게 1대1로 대응시켜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사회적 농업적인 측면도 있고 치유 농업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은 매년 농장들을 뽑아서 지원금을 주고 지금 현재는 약간 뭐라 그러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여기 뭐 농업법인 뭐 이런 법인을 갖춘 곳들이 신청을 하면은 2018년도의 경우는 잠깐만요. 예, 9개 농장을 선정을 했고 이게 1년에 각 농장당 6천만 원씩 해서 총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매년 심사를 받아서. 그래서 2019년도에도 9개 선정이 됐고 2020년도에는 1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토탈 지금 50개 농장이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나 돌봄, 고용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을 사회적 농업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농장을 뽑다 보니까 보통 치유농업으로 하는 경우는 과거에 뭐 체험농장, 교육농장 이런 걸 하실 때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반면에 사회적 농업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냐라고 하면은 농장에서 인근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하고 계약을 맺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에 오셔서 다 같이 그 원래 농장에서 하시던 일을 좀 같이 뭘 해보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같이 해보고 현재는 좀 그런 시작하는 단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업 활동을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많은 농장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농업 활동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새로운 걸 또 잘 융합시킬 수 있을까 는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본 한국형 케어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 이거는 뭐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복지형과 일반형이 구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초반에 이제 치유농업이 예전에 2013년 이후로 쭉 연구가 되고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때는 뭐 체험농장, 힐링농장 그런 것들 전부 아니면 뭐 유기농으로 생산해서 다 같이 뭐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 이런 거를 치유농업을 한다, 케어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이제 일반인들이 어떤 힐링하러 가는 이제 그런 곳이 케어팜 아닙니까? 이런 인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틀리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농장도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도 그렇겠지만 도시 생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농장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런 농장을 그러니까 복지 대상이 가는 케어팜과는 분리를 시켜야지만 제도적으로 각각 적합한 지원을 받고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혼동해서 쓰기보다는 각각의 방향을 좀 분명히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첫 번째 복지형 케어팜 특히 노인분들 가시는 요양원을 케어팜 형식으로 만드는 거가 당장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좋은 어떤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가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제 장애인 쪽은 이제 지금 법률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노인 요양형 저는 이게 가장 그나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지금 특수교육 혹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리치료, 뭐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제 그런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케어팜을 활용한다면 훨씬 이제 다른 종류의 혹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도움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결합된 케어팜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인데 그냥 정말 주말에 놀러 가는 그런 곳 말고요. 일반인들도 뭐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범죄 피해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굉장히 좀 어려움 겪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면 실업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직장 다시 사회생활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것도 이제 당연히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농업인은 저도 이거는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 농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농촌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촌은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농업 생산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그 농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농촌 지역에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여기까지 제가 막 빨리빨리 말씀드리느냐고 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일단 질문을 좀 더 받고 중간에 제가 빨리 넘어가서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